자, 이제 감정평가론입니다. 지금 이게 대체로 약간의 뭐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출제 그 비중에 맞춰서 이게 수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감정평가론이 86번부터잖아요. 15문제죠. 이게 실전에서도 15% 정도 출제가 돼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출제됐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각 주제별로 이렇게 나온 그 문제들이 대체로 그 출제 경향에 맞춰서 비중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투자론은 요 정도로 출제되는구나, 수요 공급은 요 정도로 출제되는구나, 그 문항 수가 실제 그 정도로 지난 10년간 평균치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감정평가론에서는 올해는 앞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그 앞부분 중에서도 89번, 90번, 91번, 92번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중요하고요. 이게 최근 몇 년간 출제가 안 된 것들이에요. 작년에 출제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86번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86번은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지나가면서 86번은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는 1필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촉 부분에 대해 보상평가를 하는 것은 개별평가이다. 저촉 부분에 대해라 그랬죠. 그 저촉 부분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부분평가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현황평가란,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평가를 할 때 현황평가를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의 상태, 구조, 제한 물건 등이 현 상태대로 유지 이용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행하는 평가를 말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건부지 평가입니다. 그래서 3번에 나오고 있죠. 건부지 평가는 현황 평가이며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시 나지 상정 평가는 조건부 평가입니다.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조건부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이런 것들은 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다음에 그래서 1번 정답이었고요. 87번은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특징이라든가 뭐 가치 발생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번에 부동산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죠.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하고요. 시장 가치라고 하면은 몇 번 말씀드렸죠. 민법 말씀드렸죠. 시장 가치는 민법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시장 가치 할 때마다. 시장 가치 할 때마다 궁박, 무경험, 경솔 이런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안 되고요.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도 안 된다 그랬죠. 멀미나요? 자, 이게 이 시장 가치 여기다 좀 쓸게요. 시장 가치라면은 통상적인 시장이라 해야 되고요. 통상적인 시장이고 특별한 경우에 형성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가 돼야 돼요. 충분한 기간. 그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잖아요. 이 정통한 당사자니까 무경험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기 강박이면 자발적이지 않잖아요. 신중하다면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의 가격이 시장 가치죠. 됐나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민법의 조문이 무슨 뭐 바뀐다고요? 그 한글식으로.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거래하는. 아니, 들어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죠?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의사 표시하는 거. 비즈니 표시 같은 것도 실은 그게 일본 말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겠죠. 아마 대부분. 민법이라는 게 일제시대부터 사용됐던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유, 굉장히 좋더라고. 짜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무튼, 예, 이정환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이정환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예, 어제 들었어요. 따끈따끈하게 어제 들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바뀐다더라고요. 자, 아무튼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고요.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이 상관 결합하여 가치가 발생한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 가치가 발생하는 거 아니죠. 제가 요거 가치 발생 요인 동생이라 그랬죠. 동생. 동생 이름이 효상유 또는 유상유다 했잖아요. 그게 그 효용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공기 말씀드렸다고. 공기가 효용성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 있죠. 예, 막 대답하기가 겁나죠. 혹시 또 효용성이 있는데 있잖아요. 효용성이 있는데 경제적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경제적 가치는 없다고요. 효용성이 있는데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희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희소해야만 가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이런 것들이 상관 결합해서 함께 작용해야 돼요. 됐죠?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다. 그렇죠?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는 편입니다. 대체로 그런 편이고요.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유권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지상권 양도 양수할 수 있죠. 그 지상권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소유권 만약에 넘긴다면 소유권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가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때 각각에 대해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가격조사 완료일이죠. 이게 말입니다. 이 감정평가 기준 시점, 이게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는가 하면은, 감정평가 규칙을 줄여서 감칙이라 그래요. 감정평가 규칙상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정의. 정의는 보통 제2조에 나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 뭐 이렇게 총론, 총칙 뭐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 정의로 따지자면 시장 가치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시장 가치란 시장 가치고 기준 시점이란 정의로 얘기할 때는 가격 조사 완료일이 아니에요. 기준 시점이 뭐냐 묻는 거예요. 뭐냐? 기준 시점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다. 날짜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출문제 해설이 틀린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정의를 얘기할 때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그 기준 시점의 원칙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야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에 맞지 않는 해설을 단 게 있어요. 기출문제집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정의에서 얘기할 때는. 근데 기준 시점의 원칙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기준 시점의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원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미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정할 수 있다. 뭐보다 미리 정한다는 얘기예요?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한다는 얘기예요.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통 미리 의뢰할 때 하는 거. 의뢰할 때 언제적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는 거죠. 근데 그 정하는 가격이 지난 시점이면 소급평가고요. 지금 오늘 의뢰를 하면서 7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의뢰를 하면서. 그러면은 소급평가죠. 지금 의뢰를 하면서 12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그러면 기한부 평가요. 12월 1일자 가격 구해주세요. 미리 정하잖아요. 가격 조사 아직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이런 거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는 거예요. 가격 조사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이 기한부 평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미래이기 때문에. 근데 소급 평가는 지나갔잖아요. 지나간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88번은 다음은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이건 뭐 10년에 한 3번 정도 출제되는데 작년에 출제됐다는 거는 올해는 중요도는 조금 낮아요. 근데 뭐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1번에 부동산의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가격으로 표시된다. 맞죠? 화폐로 해서 얼마 금액 나타내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의 내구성 또는 영속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맞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구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사과 같은 거는 한번 먹어버리면 끝이죠. 그럼 장래 기대 이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내구재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3번은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가치라고 할 때는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다음에 가치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이건 많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5번 부동산 가치는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나 가격은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요거 틀렸죠? 바뀌어 있죠. 5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89번은 자, 이거는 이제 가격 재원칙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격 원칙은 해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주제인데 작년에 출제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요거는 이제 5개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뭐죠?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대체의 원칙. 요 5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것까지도 좀 알아두시고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는 감정평가 개념은 기능적 감가가 있죠. 기능적 감가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더 있기는 해요. 뭐 배분법 적용과 관련된다. 지난주에 자료에도 있을 거예요. 배분법과 관련된다. 이거는 이제 복합 부동산 가격을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누는 거를 배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균형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여의 원칙. 이거는 기여도의 합이라는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할 때 사용하죠. 추가 투자, 추가로 더 할지 말지 판단하는 거요.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제가 한정 가격 말씀드렸었죠. 한정 가격 해서 이렇게 맹지가 이렇게 앞토지와 이렇게 할 때 요 토지 가격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요 가격이 바로 무슨 가격이요? 한정 가격이죠. 그것은 요 토지가 뒤에 이 토지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요런 경우. 그다음에 여기도 배분법 나올 수 있어요. 복합 부동산 가격에는 토지가 기여한 부분이 있고 건물이 기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기여한 부분에 따라 균형에 맞게 나누라는 얘기예요. 배분법 적용할 때.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제적 감가하고 관계가 되고요.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죠. 그래서 시점 수정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 시점 이런 것과 관련되고요. 대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가능한 다른 재화나 부동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동일한 효용이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게 되고요. 동일한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랬죠. 특히 간접법 적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간접법은 사례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여기 좀 되신 분들은 이제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나 수익 배분의 원칙 또는 경쟁의 원칙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 및 시점 수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은 변동의 원칙이다. 맞죠? 다음에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 자, 건부지와 건물 관계는 건부지와 건물 관계는 부동산의 내부 관계요, 외부 관계요. 이건 부동산의 내부 관계라 그랬죠. 외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건부지와 건물의 부적합에서 비롯되는 기능적 감가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은 균형의 원칙이죠. 2번이 틀렸네요. 맞죠? 이 정도는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체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화 상호간의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비슷해야 되죠. 그래야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가격도 경쟁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이윤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경쟁의 원칙이란다. 이 초과이윤이란 단어가 경쟁이윤에서의 경쟁의 원칙에서의 키워드예요. 초과이윤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는 거고요. 경쟁에 의해서 결국은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 지역의 환경에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죠. 환경의 균형, 이 균형이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되죠. 환경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다음에 90번은 가격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의 가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오른편이죠. 수익 배분의 원칙에 따라, 자, 수익 배분입니다. 수익 배분은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을 각 생산 요소에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는 거예요? 토지한테 남는다는 거죠. 생산 활동에서 획득된 총 수익은 각 생산 요소에 배분되는 것으로 노동과 자본 등에 배분된 나머지가 토지에 배분되며 토지에 배분된 수익의 크기에 따라 지가는 결정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란 대상 부동산이 하나의 용도를 선택함으로써 상실된 다른 용도의 가치로 대상 부동산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공장이 도심에 있는 경우, 옛날부터 공장은 거기 있었는데 도시가 확대되면서 그 상업용 건물들이 주변에 막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그 공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조 원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상업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을 굳이 공장을 계속 거기에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원가라고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포기하고 지금 공장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 기회비용 원칙이죠. 어떤 상실된 다른 용도의 가치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 한정 가격 결정에 근거가 된다. 이 틀렸죠?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입니다. 뒷부분은 맞고요. 다음에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죠. 네,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그 91번, 92번도 중요도가 높은 이유가 요게 최근 몇 년간 요것도 또 쉬었거든요. 가격 원칙은 작년에 한 번 쉬었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몇 년을 쉬었어요, 지금 몇 년을. 그래서 출제가 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원래도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면 좋겠는데, 찍은 게 그죠? 작년에는 참 많이 찍혔는데, 작년에는 참 많이 찍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쉽게 많이 합격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91번. 다음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역 분석은 보통 개별 분석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요권 그 내용을 주로 묻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의 장래 동향을 명백히 하고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 맞죠? 그리고 개별 분석
최유효형 보통 이렇게 비교합니다. 맞죠? 개별 분석은 지역적 특성 하에서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형 판정 맞고요. 그다음에 2번은 개별 분석은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근데 지역 분석은 그 지역에 속하는 부동산의 가격 수준,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가격 맞고요. 그다음에 범위와 분석 방법상으로는 지역 분석은 부분적 국지적 개념인데 비하여 개별 분석은 지역적 광역, 이게 틀렸죠. 3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분석에서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맞죠? 맞나요? 네. 지금 기력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은 졸고 있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진 않았죠? 네. 근데 지금 보통 하루 특강하면은 대부분 6시에 다 마치나요? 7시쯤 마치기도, 저도 지난주에는 거의 7시에 마쳤죠. 될 수 있으면 이제 시간을 많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근데 심리상 그래요. 사실 저도 6시까지 한다 하고요, 5시까지 한다 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틀에 걸쳐 하기도 해요. 이틀에 걸쳐 하면은 좀 더 여유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5시에 끝난다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졸지도 않아요. 근데 6시까지 한다, 7시까지 한다 그러면 벌써 심리적으로 압박이 와서 졸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지고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릴 걸 그랬네. 좀 일찍 마칠 거라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덜 압박받을 거니까. 그죠? 그 말을 미리 말씀을 드릴 걸. 아무튼 가능한 6시 땡 하면 마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3번은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다음에 4번은 유사 지역에서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게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실 때 뭐 가구를 사든 옷을 사든 어떤 거를 놓고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훨씬 더 특성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조인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인성 전역할 때 뭇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늘 영화에서만 보다가, 잘생긴 사람들이 같이 나오는 그 영화에서만 보다가 일반 뭇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잘생긴 게 딱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키가 다 대충 비슷비슷한데 혼자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죠. 혼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조인성은 이 뭇 사람들한테 굉장히 고맙다 그래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드러나게 해주잖아요. 아무튼 이 유사 지역을 비교하는 거는, 분석하는 거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분석하는 게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 사례가 없을 때는 어디서도 구해야 돼요. 유사 지역에서도 해야 되죠. 그래서 또 유사 지역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요. 5번은 지역 분석에서 분석하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원근을 불문한다. 그렇죠? 거리적, 지리적 원근을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사 지역은 가격도 비슷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집 알아보러 다닐 때 대치동은 아예 안 간다 그랬죠. 대치동은 아예 안 갑니다. 가격 수준이 차이가 나서 그쪽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물건을 평가하는데 대치동에 있는 사례를 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그다음에 92번은 다음은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에 인근 지역의 경계는 물리적으로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분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계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면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표준적 이용을 근거로 해야 돼요. 표준적 이용을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음에 2번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이러면 안 되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야 되잖아요.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인근 지역은.
속해 있으면서 그 지역적 특성이 대상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직접. 다음에 3번은 지역 분석을 통하여 인근 지역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판정 맞고요. 다음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적, 기능적 면뿐만 아니라 뭐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면에서도 대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지역 분석 시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수급권은 전환 전 용도 지역의 동일수급권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동일수급권을 판정을 할 때 전환 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성숙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다음에 93번은 감정평가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시산가액이 일치하나 현실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삼면 등가성이 뭔가요? 예, 그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비용성의 원리에 의한 원가 방식 있죠.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한 적산 가격, 또 비준 가격, 비교 방식으로 간 비준 가격, 그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간 수익 가격. 자, 이런 것이 삼면성이에요. 근데 값이 같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적산 가격이 8억이다. 수익 가격이 10억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새로 만드는 데 투입되는 원가 기준으로는 8억의 가치가 있고, 원가 기준으로는. 물론 수급인의 적정 이윤도 포함해야 되죠. 근데 수익 가격이 10억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 물건이 앞으로 벌어다 줄 임대료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꾸었더니 10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어요? 빨리 건축업자한테 주문 넣어야지. 만들어 달라고. 주문 넣어야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임대사업 해야지. 원가는 8억밖에 안 들잖아요. 8억 줘서 10억을 버는데. 근데 아시죠? 그러면은 물건이 많아지겠죠. 이런 부동산이 많아지면은 수익은 떨어지겠죠. 임대료가 떨어진다고. 다음에 주문을 넣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 건축업자는 바빠 못하죠. 그러면 자꾸 가격을 올려 부르겠죠. 얘네들이 같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은 같아질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다면 삼자가 이렇게 상호 조정되면서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치하게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꼭 저거하고 비슷한 거죠. 가격과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일치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되죠. 일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감정평가는 지금 해야 되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일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불일치하고 그 일치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이걸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산가액 조정할 때 산술 평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은 안 되고 가중치를 달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중치를 달리해서 주된 방식의 가격을 부수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부수 방식으로 합리성 검토한다. 이렇게 됐나요? 자, 됐고요. 다음에 5번 지문은 지역 분석 시 됐나요? 93번 2번 지문인가요? 2번 지문의 감정평가 방식에는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가 방식의 3방식이 있으며 그중 비교 방식이 가장 중추적이다. 요거는 비교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장점이 있다 그랬죠.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옳은 편이고요. 다음에 원가 방식은 공급 측면의 비용과 가격과의 공급 측면에서 비용과 가격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공급자 가격의 성격을 지닌다. 그렇죠? 새로 만드는 데 투입되는 원가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4번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보면은 거사비가 어떻게 비중 가격을 계산해요? 비중 가격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사례 가격 곱하기 사정 보정 곱하기 시점 수정 곱하기 지역 요인 비교 곱하기 이렇게 하죠. 개별 요인 비교, 뭐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도 하고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되죠. 사정 보정 해야 하네요. 사정 보정은 안 하지만 뒤에 시, 지, 개 비슷하죠. 결국 공시지가 기준법이나 거래 사례 비교법이나 모두 다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에 5번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5번이 틀렸죠. 정답 5번이고요. 다음에 94번은 이제 원가법이죠. 자, 원가법은 원래는 계산 문제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이론적으로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론적이 이게 94번은 제조달 원가고요. 95번은 감가수정, 96번까지가 이제 감가수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조달 원가가 한 20, 30% 정도 출제가 되고요. 감가수정에 대해서 한 60, 7, 80%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문제는 제조달 원가 94번 한 개밖에 없죠. 원가법에서 제조달 원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체 원가의 경우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여야 하나 복제 원가의 경우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 감가에 문제가 있다.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이게 복제 원가가 뭐예요? 복제. 쌍둥이를 만드는 거죠. 대체 원가는 쌍둥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기능을 갖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얘는 효용이나 기능 측면에서 동일해요. 자, 물리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감가를 할 때 물리적 감가도 할 수도 있고 기능적 감가도 할 수도 있고 경제적 감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모두 고려할 수 있어요. 모두 고려해요. 근데 얘는 이미 똑같은 기능으로 맞춰놨잖아요. 제 기능을 다 못하는 부분은 이미 제거를 시켜서 똑같은 기능으로는 맞춰놨기 때문에 대체 원가를 제조달 원가로 사용할 때는 물리적인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제조달 원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비교할 때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면은 안 돼. 여기서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야 되지만 뒤에서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면은 안 돼요. 요런 두 개만 고려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 개 다 고려하고. 그게 이제 아주 큰 차이인데 1번이 틀린 거죠. 다음에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을 말한다. 기준 시점, 여기 키워드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축 시점 현재, 이거 속기 쉽습니다. 신축 시점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처음에 지을 당시를 신축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제조달 원가는 언제적 가격이에요? 기준 시점 현재입니다. 이걸 대상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이고요. 다음에 복제 원가는 새로운 동일 복조물로서 물리적인 대치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바꾸는 거죠. 다음에 오래된 주택과 같은 중고 부동산인 경우는 대체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경과 연수가 짧은 신건축물에는 복제 원가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시골 저희 집 30년 됐는데요. 그때 기와로 지었어요. 목수가 와서 직접 마당에서 대패로 깎고 막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으려면은 똑같이 그렇게 지으려면은 자재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 기술을 아는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죠. 인건비가 엄청나겠죠. 지금 30년 된 그 집이 경제적 가치 해봐야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죠? 경제적 가치 해봐야 얼마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 복제원가로 계산하면 엄청 돈이 많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놓고는 또 많이 다운시켜야 되죠. 예,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평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슬라브 집 형태로 그냥 철근 콘크리트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있는 방 크기 몇 칸 사이즈 그다음에 부엌 이렇게 이런 정도로 지금 현대 자재 공법으로 똑같은 이제 넓이의 집 똑같은 크기의 뭐 부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다고 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때는 더 적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래된 거의 경우에는 대체 원가가 더 적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거에는. 오래된 거는 대체 원가. 왜냐하면 그 공법과 그 자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체 원가를 쓰는 겁니다. 다음에 자가 건설의 경우, 도급 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재조달 원가를 산정한다. 요거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옳은 말이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의 경제적 감가 요인에는 부지와 건물의 부조화. 자, 부지와 건물 간의 관계는 부동산 외부가 아니라 그랬죠. 내부라 그랬죠. 내부. 그래서 얘는 경제적 감가가 아니에요. 부지와 건물 간의 관계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기능적 감가로 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근데 뒤에 인근 지역의 쇠퇴, 건물과 주위 환경의 부적합, 그거는 맞죠. 그거는 경제적 감가가 맞습니다. 이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그 앞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 빼야 됩니다. 그거를. 다음에 정액법은 초기에 감가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의 평가에 주로 적용된다. 이거 틀렸죠. 정율법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매년의 감가액을 적게 하는 대신 그 감가액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대상 물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어요. 자, 이 상환기금법은 자, 감가 누계액을 한번 그려볼까요? 감가 누계액. 이제 매년 감가액을 먼저 보고 감가 누계액을 볼까요?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이 이렇게 일정한 이제 정액법을 기준으로 보고요. 정률법은 이렇죠. 정률법. 상환기금법은 어디 있어요? 요거보다 밑에 있죠. 예를 들어 얘가 매년 900씩 감가가 된다 치고요. 얘가 매년 800씩 감가가 되면은 첫 해에 900, 얘는 첫 해에 뭐 한 2000 된다고 쳐봐서 2000. 얘는 첫 해 감가 누계액은 얘는 한 2000 되고요. 얘는 900, 800이죠. 하나는 2000 높이를 얘기할게요. 하나는 900, 하나는 800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정률법이잖아요. 다음 연도에는 정률법 아직도 꽤 있죠. 1000 얼마 되잖아요. 그 다음 연도에는 여기에서 더하는 거예요. 요 높이에서 더해요. 근데 더하는 높이는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 높이에서 두 번째 연도 더하는 건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정률법은 감가 누계액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더하기 이렇게 더한다고요. 요 길이를 더해가면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요. 근데 얘는 계속 900씩 더해가죠. 900씩 더하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이렇게 900, 1800, 2700 이렇게 간다고요. 일정하게. 근데 얘는 800, 1600, 2400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아래 2400 이렇게. 그래서 10년을 간다면은 만약에 10년을 간다면은 얘는 9000이 되는 거고요. 얘는 800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9000 높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감가 누계액이에요. 자, 감가 누계액을 빼야 평가가 되는 거죠. 얘가 많이 빼는 거예요? 적게 빼는 거예요? 많이 빼는 거죠. 그럼 평가액은 적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적게 빼는 거잖아요. 적게 뺀다는 얘기는 평가액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가액이 제일 커요. 이 상환기금법이.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뭐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자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기금법은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미 기초에 잔가 말고도 이자를 깔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에 정율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액. 이게 바뀌어 있죠, 이것도.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다음에 5번은 이제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5번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96번은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을 비교하는 거죠. 그 중에서 틀린 건데요. 1번에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고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맞나요? 회계 목적은 이제 원가 배분하는 거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은 관찰 감가를 인정하나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틀렸죠? 회계 목적의 감가 상각은 뭔가가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 뭔가가 적용이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관찰 감가 적용 안 되면은 기업 회계, 되면은 감가 수정. 다음에 토지에 적용되는 거는 어디? 감가 수정. 적용 안 되는 거는 감가 상각. 다음에 경제적 감가 적용되면 그러면 수정, 안 되면 상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에 나오죠. 토지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감가수정. 근데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토지에는 적용 안 되고 상각자산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에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법정 내용 연수를 중시하나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 연수를 중시하고요. 다음에 감가수정에서는 경제적 감가 인정,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에서는 인정 안 됩니다. 자, 다음에 97번, 98번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원래 굉장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이거 작년에 출제가 안 됐거든요. 2년 연속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까지 출제된 회차를 보면은 2년 연속 어떤 것이 출제가 안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문제든 계산 문제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지금 뭐 비중을 맞추느라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이제 계산 문제 하나, 그리고 이론 문제 하나 했지만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통해서 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장점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때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부동산은 내구재이기 때문에.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은 미래를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사례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거래된 사례죠. 과거에 거래된 사례를 보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다 하는 것은 그만큼 얘가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1번 맞고요. 2번은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점에서 과거 사례 가격이 현재 시장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다음에 사례를 대상 물건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과 물적 유사성은 물론 시간적 유사성도 있어야 한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말해요. 요거를 이제 물적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물적 유사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물적 유사성. 그다음에 시간적 유사성도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가치 형성 요인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형 이름 뭐예요? 형 이름. 형 이름 일지계. 동생 이름 효상유 또는 유상유.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지계를 말하잖아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가치 형성 요인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에 영향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 일지계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에요. 일반 요인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반 요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하면 여기서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란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 지역 요인 또는 개별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또 나오죠.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게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하는 거예요.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대한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사례가 유사지역 사례인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필요하지 않다. 사례가 유사지역 사례면은 지역인 비교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고요?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 요거는 이제 인근 지역 사례의 경우죠.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인근 지역 사례고, 요거는 유사 지역 사례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 요인 비교 이런 말이잖아요. 지역 분석이라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지역 분석과 지역 요인 비교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경우든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반드시. 이거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역 요인 비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개념. 사례가 어떤 지역 사례냐에 따라서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작업이지만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다음에 그 계산 문제인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구하면, 자, 이게 사례가 기준 시점 1년 전에 2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연간 지가 상승률은 5%랍니다. 자, 이러면은 지가 상승률이 5%라면은 벌써 이제 시점 수정치가 나와야 되죠. 시점 수정치 얼마? 1.05죠. 5% 0.05 더해서. 그래서 시점 수정치 1.05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보다 지역 요인이 10% 우세하다. 누가 우세요? 대상이 우세죠. 대상이 우세이기 때문에 100분의 110, 그 결국 1.1이죠. 자, 그럼 숫자 두 개 찾았습니다. 1.05와 1.1을 찾았어요. 자, 근데 개별 요인 분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만 찾으면 되죠. 하나는 0.9, 가로 조건 100분의 90이니까 0.9, 획지 조건은 100분의 110, 1.1이죠. 결국 얘네들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어렵지 않죠. 그래서 2역에다가 시점 수정치, 사정 보정치는 없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고요. 1.05에다가 곱하기 1.1에다가 0.9 곱하기 1.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 이렇게 곱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냥 곱하기. 됐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4개 곱하는 것도 별로 출제가 안 됐어요. 보통 3개 정도. 4개까지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2,869만 원 나오나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마무리 정리 특강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보정치라는 게 보통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보정치 계산할 때. 근데 지금 거기 보면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지금 대상 나와 있고 사례는 없잖아요. 그때 누구를 사례로 잡으라고요? 표준지를 사례로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사례분의 대상에서. 맞나요? 맞잖아요. 여긴 지금 사례가 없지만 표준지를 사례로 잡으면 된다고요. 대상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사례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사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에 거래됐다. 근데 인근의 표준 획지는 8만 원에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이 사례가 비싸게 거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례를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로 수정하는 사정 보정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사정 보정치 계산할 때 늘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사례가 있고 대상이 없잖아요. 이럴 때 누구를 대상으로 잡으라고요? 얘를 대상으로 잡으라고요. 그래서 10만 원 분의 사례분의 표준액치를 이렇게 8만 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례분해 대상, 사례분해 대상해서 수정을 하면 돼요. 어떤 분이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걸 대상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사례가 있고 대상이 안 보이면 그 다른 하나가 대상이고, 여기는 대상이 있고 사례가 없잖아요. 그럼 사례가 없으면 다른 하나를 사례로 잡으면 된다고. 됐습니까? 다음에 99번 자본환원율의 결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엘루드법은 매 기간 동안의 현금 수지, 기간 말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의 세 요소가 자본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자, 엘루드는 세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그 세 가지. 매 기간 동안의 세전 현금 수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전 현금 수지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얘를 얘기 안 하기도 하고요. 요거하고 또 지분 형성분이죠. 왜 지분 형성분인가 하면은 지금 이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 소득에서 뭐를 뺀 거예요? 부채 서비스 뺀 거죠. 근데 그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이자 합으로 돼 있죠. 그 원금 이자에서 이자는 어차피 이자 비용으로 빼는 건데 원금까지 뺐잖아요. 원금을 뺐기 때문에 또 적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금 갚은 만큼은 나중에 내가 안 갚아도 되죠. 그 원금 갚은 만큼이 지분이 형성됐다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 것이 되었다, 형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놈하고 보통 이 엘루드는 짧은 기간 동안 운용하다가 처분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 또는 변화분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시장 추출법, 시조 투엘부 할 때죠. 시조 투엘부. 이건 키워드가 뭐라고요? 시장에서 추출한다. 키워드가 뭐예요, 이게? 매매 사례, 매매 사례. 마무리 특강 할 때 안 했나요, 혹시? 매매 사례가 키워드라고요.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례 가격분의 사례 순수익. 사례 가격분의 사례 순수익 해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사례 가격분의 사례 순수익 해서 사례 환원율을 구하는 거예요. 사례 환원율 나오겠죠? 사례 환원율이 나오면 이거를 대상 부동산한테 갖다 쓰겠다고요. 그러니까 사례를 구할 때 어떤 사례를 구해야 돼요?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사례를 구해야 되죠. 이게 이제 대체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투자론에서. 항상 총 투자액하고 총 자산하고 가격은 같은 개념이에요. 총 투자액, 총 자산, 가격 같은 개념입니다. 부동산 가격만큼 내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동산 가격만큼 돈을 주는데 내 돈이 충분치 않으면은 빌려서라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총 투자액이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총 자산이 그만큼이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환원율을. 투자론에서는 환원율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 소득 했잖아요. 근데 총 투자액 자리 지금 가격이 들어가도 관계없다고. 맞잖아요. 투자론에서 하는 환원율이나 수익환원법에서 하는 환원율이나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격 나온다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가격이나 총투자액은 항상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수익률, 할인율 항상 같은 개념이라고. 수익률, 할인율. 이쪽으로 갈 때는 수익률, 이쪽으로 올 때는 할인율. 됐죠? 다음에 시장 추출법,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죠.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환원율이 어떻게 나와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토근, 물리하면 토지 건물 나와야 되죠. 토토근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지지저절.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것보다는 금융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4번의 투자결합법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조성법이요.
조성법 또는 요소 구성법. 요거는 환원율을 구할 때 순수 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하거든요.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이렇게 분해해서 비유동성, 위험성, 관리의 난이성, 자금의 안전성 여러 가지 측면의 항목을 이렇게 가감을 하는 거예요. 가감을. 근데 요거 판단할 때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요. 그래서 잘 안 쓴다고요. 다음에 5번은 그래서 근데 이게 조성법인데 지금 투자결합법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4번 틀렸죠 지금.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다르다는 데 착안하여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고요. 이게 사실은 분리적 투자결합법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미리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지금 마지막 부저저는 요거는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거죠. 부채 감당률에서 부저저 이렇게 하죠. 그것도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00번 문제는 지금 환원율을 구해야 되는데 환원율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원율의 정의는 이거예요. 환원율의 정의는 가격분의 순수익이에요. 순소득, 순영업소득, 순수익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정의대로 한 거예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있잖아요. 근데 환원율의 성질하면 어떻게? 환원율 성질하면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돼 있다는 거. 늘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할인율과 같고요. 이 회수율은 왜 고려한다 그랬죠? 내 가치가, 내가 투입한 원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내 투입한 원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손에 잡아야 되는 돈은 수익률에 해당하는 돈만 잡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회수율에 대한 돈도 함께 얹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 같으면은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럴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회수를 고려하는 거는 내가 원금을 회수하는 거는 내가 지금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치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늘어나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서. 자, 근데 지금 요 환원율 마지막 문제는 지금 뭐를 이용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런 방법도 안 되고 이런 방법도 안 돼요, 지금. 요거는 지지저저예요, 지지저저. 왜냐하면은 일단 토토 근거는 아니잖아요. 토지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 저당 상수도 나오고 하잖아요. 저저가 있어요, 저저가. 근데 부저저에도 저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저 가지고는 저당 상수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앞에 있는 걸로 구별해야 돼. 앞에 있는 여기는 지분 배당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하고 지분 배당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지분 배당률이 있죠. 그러면은 지지저조로 가야 돼요. 부채 감당률이 있으면은 부저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서 아, 이게 어떤 방법이다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지분 배당률이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어떻게 지지저조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지분 비율이 얼마예요? 내 거 비율 40%잖아요. 그 1억 총투자액에 자기 거 4천이니까 지분 비율 40%에 지분 배당률이 8%잖아요. 8% 곱하고 더하기 남의 거 비율 60%일 거 아니에요. 40% 60%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6%인가요? 6%. 자, 그러면 요거 48이 32, 66이 36 됐나요? 그럼 6.8% 된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보고 빨리 그거 이런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나올 때는 아, 이게 지지저저냐 부저저냐 이 구별을 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키포인트. 그게 바로 지분 배당률, 부채 감당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지분 배당률, 부채 감당률. 요거 보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지저저 토토건건 이렇게 금방 찾아갈 수 있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다 했고요. 문제까지 풀고. 자,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스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마무리 끝까지 잘 하셔서 꼭 합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학원에서는 안 보기 하여금 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차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한 학생이 2차 시험을 건성나발로 봐서요. 시간을 30분 일찍 시험지도 안 들고 나왔어요. 시험지를 안 들고. 근데 결과가 1차가 3개가 남았고요. 2차가 3개가 모자라서요. 제가 분명히 그 들어갈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평균 60점의 합격 실력 정도면은요, 막 굉장히 어렵게 풀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정답을 맞춰보기 전까지는. 근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시험 이 OMR 카드를 제출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부디 어려운 거 빨리 패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래 시험 보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공부하실 분들이 이렇게 쉬웠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시험 치는 그 당일에 수험생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어려운 문제를 패스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패스하고 시험을 본다면 합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합격률이 높아지고. 아무튼 애쓰셨고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